자, 오늘 주제는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사실 모든 변화의 핵심은 아이덴티티의 변화죠. 아이덴티티가 바뀌면 모든 게 달라지죠. 그렇죠. 정체성이 바뀌면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삶의 가장 핵심은 바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고 그 정체성에 맞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라는 거는 뭐냐? 즉 나는 누구이냐? 우리 이제 여기 유상수 선생님 I am teachings 또 명상팀을 이끌고 있지만은 뭐 I am에 관련된 정의가 바로 아이덴티티입니다. I am. 나는 뭐뭐이다. 자, 나는 뭐뭐이다. 나는 누구이냐에 대한 그런 정의가 바로 아이덴티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개념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일부로서 참가하고 있는 보다 더 큰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다. 즉 내가 속해 있는 이 시스템 속에 나는 누구이냐 이런 의미죠. 그럼 우리는 어떤 시스템에 속해 있느냐를 본다면은 우선 가족에 속해 있죠. 가족. 그 다음에 직장에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국가에 속해 있고, 그 위에는 세계에 속해 있죠. 세계 위에는 또 뭐가 있죠? 우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스템 속에서 나는 누구이냐에 대한 우리 인식과 관련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사명수를 썼지만,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나의 헌신 대상은 무엇인가? 나의 임무와 미션은 무엇인가와 관련된 이른바 사명과 관련된 전반적인 개념이 바로 또 정체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사명을 알기 위해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역할. 자,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나의 역할이 뭐냐? 그 나만의 헌신 대상이 누구냐? 헌신 대상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세상 속에 나의 아들, 딸과 같은 존재, 이 세상 속에 나의 부모님과 같은 존재, 이 세상 속에 나의 가족과 같은 존재는 누구냐? 돈과 관계없이 내가 도움을 진심으로 주고 싶은 그 대상, 이런 사람이 바로 이제 헌신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느냐, 이게 이제 임무 사명이죠. 우리한테 주어진 임무와 사명. 자, 이런 사명에 대한 감각과 관련된 게 바로 또 정체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신경체계로 본다면은 전체로서 우리 신경체계와 또 관련돼 있고, 세부적으로 본다면은 망상체, 면역체계, 뇌분비체계 자체가 정체성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체성을 상실하면은 사실은 면역 체계도 무너져 버리죠. 면역 체계. 그러니까 자아에 대한 감각을 우리는 칠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칠감. 칠감이 바로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이제 그 감각을 본다면 일단 오감이 있잖아요. 오감. 오감, 시각, 청각, 신체 감각, 후각, 미각. 의식적으로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인식을 하잖아요.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육감. 육감은 직관적인 느낌, 어떤 영적인 어떤 교류 수단이 바로 이제 직감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직감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영적인 감각, 영감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칠감이 있는데요. 이 칠감은 자아에 대한 감각이에요. 자아에 대한 감각. 내가 누구이냐에 대한 그 감각. 이 자아에 대한 감각이 바로 이제 우리 면역 체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면역 체계와. 그래서 이제 자아에 대한 감각이 긍정적이면은 면역 체계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자, 자아에 대한 감각이 부정적이면 면역 체계도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쉽게 뭐 감기에 잘 걸린다든지 쉽게 뭐 질병에 잘 걸리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자아 정체성이 약한 거예요. 암에 잘 걸린다든지 이런 당뇨, 고혈압, 대사증후군, 또는 뇌출혈, 뇌졸중, 심장병, 이게 다 이제 자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아. 그러니까 자아가 강해지는 순간 신체 면역도 강해지면서 건강한 쪽으로 가죠. 여기 우리 이제 약사님도 계시지만은 그래서 이제 신체의 건강을 제대로 우리가 이제 치유를 하고 건강한 삶을 코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우리 심리적으로 본다면은 자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자아를 강화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같이 해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건강 코칭을 하고 또 치유를 한다면 훨씬 더 빠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인격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보면요. 자, 이게 이제 정체성이 우리 몸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를 볼 수 있는데, A인격일 때는 안경을 끼는데 B인격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안경을 낄 필요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 이건 사례예요. 인격이 바뀌면서 이게 시력도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당뇨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A인격일 때는 당뇨 수치가 굉장히 올라가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인격이 다른 인격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른 인격이 바뀌면서 당뇨 수치를 검사해보니까 수치가 완전히 내려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정체성과 신체는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정체성이 바뀌면 신체의 특징도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병 치료를 할 때 이 정체성의 변화를 어떻게 같이 통합해서 치료할 것인가, 그런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똑같은, 이른바 the same, 똑같다라는 것인데, 자, 뭐가 똑같으냐? 본질적인 성격과 똑같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정체성은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역할과 관한 것이다. 그래서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 역할을 봐야 돼요. 그 사람만의 이 세상에 독특한 역할이 뭔가. 우리 앞 시간에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를 같이 훈련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남우현 박사님은 외로운 개척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외로운 개척자라는 그 역할, 자, 그 역할을 이제 본다면은 우리 남우현 박사님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우리 유상수 선생님은 아까 사랑의 뭐라고 제가 했죠? 사랑의 불꽃의 사랑을 더 해드렸는데, 사랑의 향기. 그러니까 사랑의 향기라는 그 역할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 유상수 선생님은 가는 곳마다 사랑의 에너지를 전파하는 사람이구나. 사랑의 향기를 퍼뜨리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나의 그 정체성을 정하는 거 있잖아요. 네.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거. 네. 이거 자체가 체면이네요. 그렇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사랑의 향기라는 그 역할 속에서 이미 우리 유상수 선생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이분은 가는 곳마다 자, 사랑의 향기를 퍼뜨리는 사람이다. 자, 사랑의 에너지를 전파하는 사람이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역할을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약사님 마찬가지고, 약사님 자, 뭐 치유사를 인도하는 치유사들의 이제 가이드, 뭐 안내자 이제 이렇게 아까 역할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역할 하나를 가지고 우리 약사님이 어떤 분이고 또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역할을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역할을 정하는 것. 그래서 정체성은 역할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정체성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돼요. 우선 삶의 방향을 잡고 명확하게 하기. 삶의 방향이 나와 있어야 돼요. 이른바 의미 있는 비전과 사명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자아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경계선을 만들어야 된다. 즉 나와 다른 사람의 경계가 있어야 돼. 나와 다른 사람은 하나 연결되어 있지만은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를 독특하게 만드는 게 뭔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치유사는 많은데 저는 유독 제가 사랑의 치유사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사랑의 치유사. 사랑으로 치유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그럼 당신은 어떤 점이 차이가 있어요? 당신은 똑같이 NLP 치료를 하고 최면 치료를 하고 뭐 심리 상담을 하는데 당신은 다른 사람과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치료를 하시나요?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는 사랑으로 치유한다. 자, 이렇게 이제 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짓는 그런 자기만의 그런 경계를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 강구성 원장님 같은 경우는 자연 친화적인 분이잖아요. 자연 친화적인 인물, 자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인데 다른 사람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 자연적인 친화적이냐? 뭐 나는 자연이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 홀로 자연인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과 어떻게 다르냐 이거지. 그런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지지하는 신념과 정체성을 제한하는 신념에 대해서 명확해져야 된다. 이제 정체성과 관련된 신념을 우리는 핵심 신념이라고 그러거든요. 핵심 신념. 그 핵심 신념을 갖고 있어야 돼. 자, 저는 핵심 신념이 뭐냐면은 핵심 가치는 참만남, 참사랑, 참자거든요. 참만남, 참사랑, 참자 이게 핵심 가치라면은 핵심 신념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자기다운 삶을 삶으로써 참자를 실현할 수 있다. 이게 핵심 신념이에요. 자기다운 삶을 살아야만 참자를 실현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핵심 신념은 뭐냐면 자기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된다. 자기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는 신념이 있어요. 자, 있는 그대로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참만남 심리가족 안에서 NLP 치료, 체면 치료와 같은 다양한 통합치유 시스템을 경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런 핵심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지지하는 그 신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제안하는 신념, 부정적인 신념을 이야기하겠죠. 저는 부정적인 신념은 없습니다. 뭐 어째 사람들은 이제 보면 부정적인 신념들이 많이 있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만 나를 사랑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 인정해줘야만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뭐 이런 신념이잖아요. 뭐 돈을 많이 벌어야만 내가 성공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건 상당히 좀 부정적이잖아요. 남들이 인정할 만큼 성공을 해야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무의식 속에 그런 부정적인 게 있다는 거죠. 이런 걸 깨트려야지.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자아인식을 확장시켜야 된다는 거. 자, 내가 누구냐 했을 때 나는 자 문제투성의 사람이다. 아니죠. 문제 이상의 나는 누구냐? 난 평범한 사람이다. 아니죠. 나는 평범 이상의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 더 나아서 그 이상의 나는 이렇게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나는 그 이상의 존재라는 거죠. 영어로 본다면 whatever you think you are more than that. whatever you think you are, 당신이 당신을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you are more than that. 당신은 그 이상의 존재이다. 당신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그 이상의 존재이다. 그 말처럼 내가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더라도 나는 그 이상의 존재이고,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나는 그 이상의 존재이고, 평범한 그 이상의 존재라고 생각하더라도 나는 그 이상의 존재이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나는 그 이상의 존재잖아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는 게 좋으냐? 한없이 나를 터무니없이 과대평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앤서니 라빈스가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당신의 목숨의 지장이 없는 한 죽을 때까지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다면 당신 자신을 터무니없이 과대평가하는 실수를 저질러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조성기 역사님한테 꼭 필요한 이야기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을 너무 좀 겸손하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미 갖고 있는 것보다 누가 오더라도 괜찮은 정말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님 자신은 정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막 낮추거든요. 그래서 자아에 대한 부분은 절대 낮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를 낮추어보고 가소평가하고 무시하고 그런 세월들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자신을 터무니 과대평가한다 할지라도 그 무시하고 과소평가했던 과거를 보상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목숨의 지장이 없는 한 나 자신을 더 터무니없이 과대평가해 이렇게 이제 자아를 더 크게 보고 자아인식을 크게 키워야 된다는 거죠. 우물한 개구리를 본다면은 이 우물안만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개구리가 우물 밖에 나와가지고 뭐 들판도 보고 강도 보고 산도 보고 바다도 보고 더 넓은 세상을 봄으로써 야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우물은 정말 작았구나, 이걸 이제 인식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게 바로 이제 자아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우리 또한 이렇게 너무나 이제 많은 부분들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정체성은 그 크게로 보면 이제 나무로 비유를 한다면 이제 나무의 기둥에 해당되는 게 정체성인데, 우리가 이제 외부의 뿌리를 본다면 보다 더 큰 시스템에 참여함으로써 정체성이 개발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에 참여하고 직업적인 인간관계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에 참가하고 전 지구적인 시스템에 참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정체성에 대한 개발을 할 수가 있다. 근데 가족 안에만 있으면 가족 안에는 뭐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데 그 이상 확장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가족을 뛰어넘어서 직업을 뛰어넘어서 지역사회, 지역사회를 뛰어넘어서 전 지구적인 시스템 속에 내가 참여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봉사활동도 해봐야 되고요. 자, 종교적인 활동도 물론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좀 확대된 그런 시스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정체성의 뿌리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부의 뿌리거든요. 내부적으로 개인적인 가치나 신념이나 능력에 대한 우리 인식을 처리함으로써 정체성의 뿌리가 또 강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정체성은 외부와 내부로 같이 확대될 수가 있다는 거. 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정체성 개발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 정체성은 참 재밌게도 교육을 통해서 정체성 개발이 될 수가 없어요. 강의를 통해서도 될 수가 없어요. 멘토링을 통해서도 될 수가 없어요. 코칭을 통해서도 될 수가 없어요. 정체성은 스폰서십과 훈련을 통해서만 촉진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오후에 스폰서십 훈련을 할 거예요. 스폰서십과 연습. 스폰서십은 뭡니까? 바로 앤 슬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해주고 공감적으로 이해를 해주고 응원 지지를 보냈던 그런 게 바로 이제 스폰서십이에요.
이 스폰서십은 꼭 나이가 많아야만, 나이가 적어야만, 돈이 많아야만, 많이 배워야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스폰서십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수용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스티븐 길리건도 이거 밀턴 에릭슨의 제자거든요. 밀턴 에릭슨의 제자인 스티븐 길리건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스폰서십의 성과는 자아와 세상에 대한 자각을 일깨우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 속의 자아와 자아 속의 세상에 대한 기술과 전통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체성 개발과 관련해서 스폰서십은 다른 사람들이 내부에 있는 잠재 능력을 일깨우고 옹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스폰서십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었던 분, 아낌없는 사랑을 표현해주고 응원 지지를 보내었던 분들이 바로 이제 스폰서십을 해줬던 분이에요. 친구 중에서도 이제 그런 친구가 있죠. 야, 너는 말을 너무 잘해. 다음에 아나운서 하면 참 잘하겠어. 야, 너는 너무 상담을 잘해줘. 다음에 심리 상담을 하면 참 잘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친구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이미 이제 우리한테 스폰서 역할을 한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야, 너는 참 말을 잘하는구나. 이번 주말에 우리 웅변 대회가 있는데 웅변 대회 한번 참가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이제 말 잘하는 걸 칭찬했다면은 선생님은 이미 또 스폰서십을 한 거죠.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가장 큰 스폰서십을 했던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님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동문이는 사막 한가운데 내놓더라도 살아서 돌아올 놈이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어릴 때부터. 다시 우리 동문이는 사막 한가운데 내놓더라도 살아서 돌아올 놈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어머니가 그때 그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안 좋아가지고 그 언제든지 돌아가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너는 잘 살아야 된다라는 걸 이제 그렇게 심어줬나 봐요. 사막 한가운데 내놓더라도 살아 돌아올 놈이다. 근데 지금도 이제 살아 계셔요. 97세. 그 다음에 우리 뒤에서 소개하겠지만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저를 국어를 가르쳤던 우리 이명희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너는 20세기의 마지막 선비다. 너는 20세기의 마지막 선비다. 어떻게 너 같은 이렇게 순수한 애가 이게 내 제자가 될 수 있겠니? 뭐 이렇게 A세대를 뛰어넘어서 정말 저를 뭐 친동생처럼 아끼고 살아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문집을 이제 장원상을 받았거든요. 국어시가 숙제냈는데 문집상을 받았는데 그 문집을 너무 잘 만들었다고 같은 국어 교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상남도에 국어 교사들끼리 막 문집을 돌려 읽고 했대요. 막 그 정도로 이제 저를 극찬을 지금도 그래서 글 쓰는 거하고 말하는 거 제가 잘하잖아요. 어릴 때 그런 스폰서십의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스폰서십은 내부의 잠재 능력을 일깨워주는 거라는 거죠. 이건 뭐 가르치고 뭐 멘토링, 코칭 이런 게 아니다 이거죠. 자, 정체성은 일시적인 단 한 번의 행동이나 테크닉을 통해 개발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일시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정체성은 되게 이제 실용적인 목적과 상징적인 가치를 둘 다 갖춘 반복적인 활동들을 통해 개발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실용적인 목적과 상징적인 가치를 둘 다 갖춘 반복적인 활동. 제가 아침마다 매일 글을 써서 보냈잖아요. 제가 20년 이상 했거든요. 이건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자, 저는 마음속에 이런 게 있거든요. 나는 나를 아는, 나와 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들에게 글을 써서 힘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즉 동기부여를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처음에는 글 제목이 힘을 주는 글이었어요. 힘을 주는 글이 지금 이제 NLP 뭐 코칭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 있는데, 어쨌든 글을 통해서 매일 아침 힘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럼 제 정체성은 어떻게 확립이 되었을까요? 자, 힘을 주는 사람, 힘을 주는 사람 이렇게 됐겠죠. 반복적인 어떤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힘을 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또 NLP 강의를 제가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NLP 강의를 거의 뭐 20년 가까이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NLP 강의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저희 정체성은 뭐가 됐을까요? NLP를 통해 긍정의 에너지를 나누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뭔가를 지속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어떤 뭐 역할이라든지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뭔가 가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줘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실행에 뭐 일반 예들은 매일 일정한 양의 운동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글을 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일정한 시간 동안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일 수도 있고, 매주 특별한 모임에 참석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요즘 저기 노래를 저녁에 불러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데, 아까도 제가 노래를 들려드렸지만 정말 못 부르잖아요. 그죠? 아니요, 잘 부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그 노래를 저는 왜 올리는데 그리낌이 뭐냐면요. 자, 옛날에 우리를 정말 그 보릿고개 시절에 배를 골아가면서 키웠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제 노래를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위안이 되고 마음에 치유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저만의 이제 마음이 있거든요. 누가 옛날에 남인수 노래를 부르고 백년설 뭐 손인호 이런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노래도 요즘 뭐 아주 뛰어난 가수가 부르는 거하고 옛날 그 리듬에 그대로 맞춰가지고 옛날 그 리듬에 맞게 못 부르지만 제가 이제 그런 백년설 노래 남인수 노래를 불렀을 때 그때 그 시절을 살았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노래를 듣는다면 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옛날에 막 젓가락 두드리며 노래 부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노래를 부르는 느낌 들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그때의 어떤 애환이라든지 그때의 그 어떤 뭐 추억 속에 뭐 삶을 힘들게 살았던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녹아내리면서 위안이 될 수도 있겠다. 뭐 나름대로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지속적으로 제가 하다 보면 제 마음속에는 어떤 정체성이 자리 잡느냐. 자, 노래로 치유하는 사람. 어때요? 노래로 치유하는 사람. 이렇게 정체성이 확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체성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소개한 것처럼 뭔가 어떤 일정한 반복을 하는 어떤 가치 지향적인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소개했잖아요. 아침마다 글을 써서 보내는 것, 두 번째 제가 노래를 불러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 뭐 그리고 제 모든 강의를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프라이버시나 뭐 손해를 본다면 제가 올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 관련된 그런 게 아니라면은 저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강의나 상담이나 이걸 유튜브에 제가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내 강의를 듣고 내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은 그거로 족하다 이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꼭 뭐 사람들이 뭐 모여서 마케팅 되고 이거는 저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보다 실제 제 강의를 듣고 그 동영상을 보고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뭐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 아니냐. 그러면 이걸 지속적으로 했을 때 제 마음 안에는 어떤 정체성이 생기냐면은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유와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예, 작게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치유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옛날에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안 하지만 옛날 지하철 스피치를 했거든요. 지하철 스피치만 한 13년을 했는데 13년 동안 계속 거의 매일같이 지하철에서 스피치를 하니까요. 그때는 단속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속하는데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그럼 한 번 걸리면은 쉽게 말하면 벌금을 5만 원씩 내는 거예요. 제가 이제 25만 원까지 내고 이제 안 냈는데 이제 벌금을 내고 나면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벌금을 내면서까지 지하철 스피치를 해야 되나? 그때 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냐? 나는 법을 어기더라도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마음속에. 나는 법을 잘 지키는 질서 있는 시민이기 이전에 좀 법을 어기더라도 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좀 줄지언정 고질적인 이 대인공포증이나 발표 불안증을 치료하는 변화 코치구나. 치유 변화의 전문가구나. 이런 정체성이 생깁니다. 이 정체성이 생기는 순간 지하철에서 스피치하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냥 벌금 내고 말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면은 그냥 벌금 내고 다음에 하지 마세요. 예,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또 지하철에서 스피치하는 거예요. 이런 거 반복하더라는 거죠. 정체성이 이렇게 참 중요하더라. 담배 끊는 것도 이제 이게 같은 맥락인데 제가 2004년도에 담배를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담배를 어떻게 끊게 되느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 정체성에 대한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부천 남부역에 제가 거기서 스피치 학원을 제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공간이 있다면은 바로 옆에 또 화장실이 있었어요. 제가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쉬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또 작은 소변 보는 화장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한 두 분의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저에 대한 욕을 하는 거지. 야, 정동문 변화 코치라는 사람은 자기 담배도 못 끊으면서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지? 자기 담배를 끊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변화 코치라고 이야기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굴이 막 달아오르면서 제가 너무 창피했어요. 이럴 수는 없다. 그날 바로 제가 담배를 끊었거든요. 자, 나는 누구지? 담배도 못 끊는 사람이냐? 나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변화 코치라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지. 바로 그날 담배를 끊고 나서 두 번 다시 담배를 핀 적이 없어요. 자, 그건 어떤 믿음에서 나왔을까요? 나는 변화 코치이다라는 믿음에서 자, 행동 차원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정체성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면 행동 차원의 변화는 그냥 따라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암에서 회복된 100명에 대한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자, 암에서 회복된 100명을 연구해 보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나는 반드시 살아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첫 번째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반드시 살아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치료받고 있는 이 치료의 방법들이 효과가 있다라는 믿음이었어요. 거기에서는 뭐 자연요법도 있고, 식이요법, 뭐 또는 이 뭐 체면요법, 뭐 심리요법, 뭐 수술, 뭐 다양한 요법들이 있었죠. 근데 그 기법에 관계없이 이 기법들이 내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믿음이었어요. 이런 두 가지 믿음 있는 사람 다 살아나오더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뭐냐면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질병도 뛰어넘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약사님 계시지만은 어떤 약이라든지 뭐 또는 수술, 뭐 의료, 치료 그런 걸 뛰어넘어서 이제 어떤 만만의 강한 어떤 자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면서 치료를 병행한다면 치료 효과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죽음도 본인이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도 본인이 선택합니다. 내가 반드시 살아서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정체성 훈련을 이제 들어야 되는데, 이 정체성에는 현상적인 자아가 있고 초월적인 자아가 있거든요. 현상적 자아는 뭐냐면은 현상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마음을 현상적 자아라고 그래요. 즉 문제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죠. 마치 우물한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자기를 바라볼 때 우물한 개구리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문제라는 현상 속에 자기를 바라보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할까요? 나는 문제투성인 사람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물 밖에 나와가지고 저 하늘 위에서 자기를 내려다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건 초월적인 자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서 저 하늘 위에서 초월적인 위치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초월적 자아만이 내면의 지배자가 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삶의 선택이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